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웅적으로 미치다. 부제로 얄타 밀약설의 폭로. 이승만이 얄타 밀약설을 폭로한 것은 영웅적으로 미친 행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1941년 12월의 일입니다.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습니다. 42년부터 미 국무부는 전쟁 이후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무부 산하의 여러 기구나 또는 민간의 싱크탱크에 의뢰해서 그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 결론을 찾아갑니다. 대체로 42년과 43년은 그러한 기간이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아시아의, 특히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위임 통치보다도 일종의 식민지적 형태인 위임 통치보다도 자치정부를 세우고 그들을 신탁 통치한다. 두 번째, 영토 내 주민의 성숙을 위한 원조를 한다. 즉각적으로 독립할 그러한 여건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성숙을 위한 원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의 원료와 이익에 대한 자유접근. 이건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대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개방 정책이죠. 이 지역의 원료와 이익, 즉 시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개방한다, 자유접근케 한다 하는 이와 같은 큰 방침 위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현황, 그 세력이나 한국의 국내 정치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43년 5월경이 되면은요, 한국 방침이 거의 국무부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첫째, 해방 후 즉시 독립을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의 국유화의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밑으로부터의 경제적 욕구가 분출해서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방한 뒤에, 한반도를 해방한 뒤에 즉시 독립시키게 되면은 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국유화, 혁명이나 국유화의 위험성, 즉 공산화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면서 무역과 자본을 개방시키는 것이, 국제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독립시키되 그 기간 중에는 연합국의 공동관리, 어떤 국제기구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 국제기구의 연합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신탁 통치를 하고 자치 능력을 고양시킨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급격한 어떤 과격한 어떤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그것을 국제 자유시장에 개방시키고 통합시키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하에 두는데, 신탁 통치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도 연합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방침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겨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비교했는데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필리핀을 독립시키는데 한 40~50년간의 교육기간, 신탁 통치가 필요하듯이, 한국도 그렇게 길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절반 정도의 기간, 20~30년은 신탁 통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인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참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43년 12월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카이로 선언이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요,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중국, 미국, 영국 3순회의 회담입니다. 스탈린은 이 회의에 참여하기를 거부를 했고요. 특히 그 장개석이 참여하는 것을 그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요, 이 카이로 선언이 있고 난 바로 일주일 뒤에 테헤란에서 있었던 소련, 미국, 영국 3순회의 그 테헤란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담을 거쳐서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새 강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요 노예 상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호소한 그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한국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니까 디클레레이션입니다. 굉장히 지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의 국제적 약속으로서 이로써 한국인의 독립은 국제적인 어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말대로 한국인의 슬픔의 눈물은 끝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말이 바로 신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은 곧이어 누구나 알게 된 사실이었고, 이 신탁 통치를 몇 년간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독립의 과정은 지극히 불투명한 어떤 그와 같은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루는 환호자격했다가 그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는 붕괴하고, 우리는 즉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자치와 독립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이것을 비판을 하고, 이 적정한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연합국에 추궁하는, 질문하는 이제 이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 적당한 과정이 무엇인가는 한 번도 이 연합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과 영국의 대사가 중국 장개석 정부에게 이 적당한 과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뭔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44년 9월인데요. 이 중국의 중국 정부의 각 부서의 입장입니다. 장개석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데, 중국의 국방부라 할 수 있는 군령부의 입장은요, 이 종전과 더불어, 전쟁이 끝난과 더불어 연합군과 함께 중국군도 한국에 진공한다. 한강 이남은 미국과 영국군이 점령을 하고 한강 이북은 중국군이 진주한다. 새로 창설될 한국군의 중심은 한국 광복군이, 지금 장개석 정부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광복군이 있죠. 이 광복군의 훈련이나 재정을 중국 정부가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종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후경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 창설될 한국국민국군의 중심은 한국 광복군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가에 두 원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60, 70에 가까운 그런 분들인데요. 주영 중국 대사는 고유균이라는 분인데, 연합국이 동맹군이 한반도에 진공한 이후에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되 외교, 국방, 경찰 부분은 3년간 중국인 고문을 두어서 일을 맡는다. 재정교통은 미국이 맡고 위생은 소련이 맡는다. 이것이 좋다는 것이고, 주미 중국 대사 위도명은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할 국제기구를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인해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서는 중경의 한국독립당, 즉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소련의 입장은 이 시기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의 전통적인 어떤 세계혁명의 전략에 따라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 자기의 유리한 어떤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자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한국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국제적 기추가 엄밀한 가운데 서로 타진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열렸어요. 이 흑해의 휴양도시 그 얄타에 그 영국과 미국과 소련 이 처칠과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은 특히 그 만주와 이 동남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회담의 주요 과제였는데요. 이 회담 이틀째 이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한국에 대해서 미국, 소련, 중국 각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신탁 통치를 구상하고 있다. 기간은 20, 30년이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은 40, 5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20, 30년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수뇌부는 한국의 자치 능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04년, 5년에 조선을 일본에 넘기면서도 조선의 정치적 능력을 아주 낮게 평가했는데요. 그 전통은 40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조차도 크게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한국인 독립운동 세력들이 그것을 맹비판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도덕적 책무감을 어느 정도 일깨우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미국의 방침이 결정되는데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그 정치 엘리트들 주류의 평가는 상당히 차가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0, 30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안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명확한 미 정부 차원에서 국무부나 그다음에는 육군성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삼성간에 또는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전 정부적 차원에서 확립된 계획은 없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적 기구에 연합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신탁 통치하에 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전쟁성은 육군 해군성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전쟁이 끝이 나면 어차피 한국의 군대를 진공시킬 텐데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한국에 성립할 군사정부에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지면 안 된다. 왜? 일본과의 전쟁은 미국이 책임지고 수행한 것이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의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이 루즈벨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군대를 구체적으로 진주시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두고 손세일 선생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전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 세력의 신장은 명백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에 어떤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미국은 그것을 그 미소 협조 체제로 묶어서 아시아 대륙의 정치적 정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건 사실이지만은 아시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소련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군대 진공 계획은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루즈벨트는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그 정치와 경제를 책임진 4선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뉴딜 정책의 철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소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장차 체제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소련의 공산주의는 나름의 합리적인 어떤 그 경제 체제, 사회 정치 체제로서 미국과의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전후 세계 질서는 미국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안도를 했을 겁니다. 한반도를 무계획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만주에 있는 관동군과 소련군이 충돌할 때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얼마든지 그의 군대를 큰 부담 없이 만주를 후면에서 공격하는 그와 같은 작전 계획 하에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련은 매우 복잡한 계산하에서 미국이 유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는지도 환영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